네, 고2 국어 2019년 9월 34번에서 38번 비문학 지문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그 지문을 펼쳐 놓으시고 문제도 펼쳐 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그 본문은 이렇게 넣지 않고 지금 요약본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고 그 질문을 많이 했던 학교에서 내준 것은 38번 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37번으로 나와 있죠. 그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문단 내용은 요거 지금 요건 뭐냐면 문단 확인하라고요. 제일 앞부분에 국내외 사정으로 쭉 가서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 문단입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다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재정 지출이 뭐죠? 그 정부가 세금 걷은 거 갖고 있는 돈을 뿌리는 거죠. 뭐 복지 정책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사업을 벌린다든지 그죠? 필요 없지만 벌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 좋지 않은 경기를 부양해서 사람들이 좀 수요를 그러니까 소비든 투자든 하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쓰면서 많이 안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너무 지금 돈이 많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약간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게 거품이 왔을 때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고 사람들의 돈을 좀 많이 걷어들이면 되겠죠. 세금을 올립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긴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재정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지금은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이죠. 중앙은행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통화량을 늘린다. 자, 통화라는 것은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돌고 있는 돈입니다. 이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즉 돈을 화폐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하셔야 이 지문이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제가 화폐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품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죠. 이걸 사용하면 그게 바로 돈에 대한 값이 대가가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를테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뭘 해가지고요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반대됐네.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오타입니다. 이게 통화 이자율을 낮춰야 되죠. 낮춤. 자,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그 행동을 정책이라면 정부니까 그 방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돈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이자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은행으로 들어올까요? 시중으로 나갈까요? 시중으로 나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은행에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가 좋겠죠. 그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 쉽게 돈을 빌리고 이런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푼 거죠. 역시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 역시 반대 상황,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 너무 지금 뜨거워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거품이 생기고 이럴 때 시중의 돈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방법은 이제 실제 돈을 적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게 이자율을 올립니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올리면 다른 모든 은행이 이자를 올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은행에 맡기는 것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시중 돈이 빨려들겠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를 쉽게 못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게 투자입니다. 나중에 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투자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을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 학파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 밑에 이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뭐 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특히 여기 포인트가 맞춰주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감면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정말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어서 그런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써야 경기가 제대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1문단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2문단은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쭉 가서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문단입니다. 자, 이걸 안 읽어보셨으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통화주의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아까 통화주의는 뭐였다고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절해가지고 낮추어가지고 경제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 통화주의는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냐면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는 화폐 수요가 늘고 안 늘고에 따라서 소득 증가가 크게 변동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화폐가 제가 뭐라고요? 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게 헷갈립니다. 화폐도 일종의 뭐다? 상품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게 화폐 수요죠. 돈을 필요로 하는 게 화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늘고 안 늘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통화주의자들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비판적으로. 이를테면 정부가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한답니다. 증가시킨답니다. 어떻게 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통화주의자 입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통화주의자 입장에서 보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실업자들을 댐 공사에 취직시키죠. 취직시키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니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필요하죠. 화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지금 어떻게 한 게 아닌데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폐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도 화폐가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민간인도 화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자꾸 생겼어.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그게 바로 이자율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올라버렸어. 정부에서 뭐 하려고 실업자들 구제하려고 그 재정을 써서 뭘 했나요? 사업을 막 벌였어. 그래서 국민소득은 올라갔는데 이 화폐 수요가 같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 즉 돈에 대한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기업은 자꾸 자기 돈으로 사업 다 못하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화폐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나요? 움츠러들게 되나요? 움츠러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댐 건설한다고 사람들을 막 취직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활기를 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업의 투자 수요가 감소해. 핵심은 이자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정부가 원했던 만큼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불황기 때는, 불황기가 다른 말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제 그래서 통화주의자는 그럼 어떻게 해결책은 뭐다?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보다는 누가 나서야 된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여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돈을 쓸 게 아니고 이 통화량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뭐 해야 된다?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 부양. 자, 선생님,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변화고, 지금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인위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서도 자기들은 이자율을 발표할 수 있거든요. 이자율을 낮춰버리면 이제 이 돈을 많이 찍어냈지만 이 아직 수요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돈의 공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어서, 다른 말로 기업이 뭐 하기 좋도록? 투자하기 좋도록 돈을 빌려서 적은 대가를 치르고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꾸 사업을 벌릴 수 있고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다. 그래서 뭐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다? 통화주의자. 그럼 통화주의자는 누가 나서야 된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3문단입니다. 3문단의 시작은 반면의 경기 안정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보았던 것이다. 이건 케인스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인스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인데 뭐를 가로에 넣은 건가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가 됐나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화폐를 어떻게 보냐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화폐에는 투자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다? 투기적 화폐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뭐를 깔고 있는 거죠? 통화주의자들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내가 돈도 상품이라 그랬죠? 돈이 싸. 돈이 많이 있어.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걸 사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투기라는 겁니다. 돈으로 돈을 사는 거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기적 화폐가 늘어날 거야. 뭐 하면 이자율과 이제 역의관계란 건 통화량이 늘어도 아까 그 통화주의자들이 통화량을 늘리면서 기대했던 건 뭔가요? 이것이 자꾸 뭘로?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가 부양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아따 돈 싸다 싶어가지고 돈을 흡수해가지고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기업에 투자하지도 않고 자기가 소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비가 안 늘어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케인즈 입장에서 볼 때는 핵심은 투기적 화폐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이익을 위해서 화폐를 딱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묻어둔다 그러죠. 예, 뭐 금을 산다. 뭐 제가 금은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부동산 같은데 투자해갖고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통화주의자가 기대했던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소비가 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만 증가하고 시중의 화폐는 돌지 않고 투자 수요가 증가 안 해서 경기 부양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케인즈주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 즉 실업자들이 월급을 받게 되죠. 이 소득 증가가 화폐 수요가 늘리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통화주의자가 비판했죠. 화폐 수요가 늘면 이자율 올라가지고 다시 돈이 묶여서 투자 수요 감소할 거라 했잖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케인즈주의가.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 영향이 뭐할 것이다? 작아. 그래서 화폐 수요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한 투기적 화폐, 그 애가 포인트지 실제로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화폐 수요로 인해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래서 이자율이 뭐 오르긴 오릅니다. 상승이죠. 상승인데 어떻게 한다고? 덜 상승해. 뒤에 미리 문제를 땡서 말하면 이 이자율의 상승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도 별로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투자 감소한다면서 근데 그거 재정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 더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경기는 호전될 것이라고 지금 케인즈주의는 보는 거죠. 이 케인즈주의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케인즈주의의 정책을 그대로 사용해서 미국의 그 뉴딜 정책, 그 댐 공사 아시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돌파했다고 보통 우리 보죠. 근데 지금 잠깐만 봐도 통화주의자들이 본 문제점도 즉 케인즈주의의 문제점도 있고 케인즈주의자가 본 통화주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조건 옳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죠? 예. 그 두 개를 섞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게 이제 사문단이죠. 또한 확장적 거기서부터 어디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재정입니다. 재정 정부가 하는 거죠. 케인즈주의는 뭐를 기대합니까? 자, 성수 효과란 말이 나와요. 성수를 곱셈을 말하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정부가 돈을 내 가지고 국민이 월급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세금 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잖아. 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겁니다. 곱하기.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의 몇 배나 되는 못합니다. 죄는이 아니고 되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서 경제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가 기대하는 바인데 케인즈주의의 기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아까도 말했죠. 이자율이 오르긴 오를 건데 많이 안 올라야 됩니다. 케인즈주의는 진짜 변화가 없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오르긴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그러니까 상승하지만 왜? 화폐가 많이 쓰이니까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죠. 돈에 대한 값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갈 겁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런데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만큼 이자율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케인즈주의는 전제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결국 감소 많이 안 해야 그래야 경기가 활활 돌아가는 거죠. 여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죠. 정부가 받아들인 세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맞나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돼. 재정으로 감당 안 돼. 자, 그러면 정부도 뭐 하나요? 빚을 내야 돼요. 정부는 빚 내면서 내가 당신한테 빌렸다라고 증서를 써주죠. 그걸 우리 소위 국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은행한테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죠. 그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고 물론 개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중은행은 국채를 뭐하기 위해서 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국채들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의 돈을 흡수하려면 뭐를 올려줘야 돼요? 이자율을 올려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아마 그 지문만을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케인즈주의가 이제 재정으로 지출하고 싶은데 자기 돈은 세금 걷어들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감당이 안 돼. 돈을 더 빌려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국가가 빚을 발행하는 거죠. 빚을 내는 거죠.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누가 산다? 시중은행이 사야 돼요. 시중은행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이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야 되죠. 그러려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누가 예상했던 문제죠? 통화주의자들이 예상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비싸졌어. 이 돈을 또 빌려가야 될 사람들 있죠.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는 또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요걸 보고 통화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야, 그거 구축 효과다. 굳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네가 생각했던 선한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축 몰아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기대하는 건 성수 효과인데 그 성수 효과보다 몰아내는 효과, 그 뭔가 좋았던 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결국 뭐 된다? 서로 규칙화가 아니고 효과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 이제 이 케인즈주의와 이게 버물려지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구축 효과에 의해서 케인즈 너가 주장했던 성수 효과는 뭐 될 것이다? 감쇄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부 너희들이 케인즈주의자 너희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뭐 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뭐가 맞다 이런 말은 없는데 둘 다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문단에서는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여의를 다 인정할 수 있고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기가 너무 안 돌거나 너무 과열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경기가 안정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고 있죠. 5문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모의고사 37번 진양고 학교 프린트에는 38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에 대한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보고 바로 판단해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A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이전이고 B와 C는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자, 가에서 A에서 B로 가니까 지금 이자율이 요만큼 올랐죠. 그래서 이 이자율의 상승 곡선이 화폐 수요에서 화폐도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자율 값이 오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조금 완만하죠. A에서 C로 가는 게. 자, 화폐 수요가 늘어나도 이자가 오르긴 오르지만 덜 오르기를 기대하는 팀이 누구죠? 네, 케인즈죠. 나아가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주의. 자, 만약에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이자율이 확 상승하면 결국 투자 수요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 누구죠? 예, 통화주의자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금방 확인. 자, 가가 뭐라고요? 통화주의자. 그 다음 나는 케인즈주의자. 됐죠? 자, 그러면 1, 2, 3, 4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가는 나에 비해. 자, 가는 누구다? 가는 통화주의자는 케인즈주의자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았죠. 맞나요? 그래서 가는 통화주의자입니다. 자, 이 진술은 다 맞다가 가가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가 통화주의자다라고 하면 맞는 문제입니다. 자,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1번을 맞는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나에 비해, 즉 통화주의자는 케인즈주의에 비해 화폐 수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봤나요? 클 것으로 봤나요? 그렇죠. 화폐 수요 늘어나면 이자율이 확 올라서 투자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는 나에 비해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즉 증가에 따른 이자율 변화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통화주의자가 맞죠. 역시 여기도 작은을 클 것으로 보아서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했죠. 맞나요? 예, 적게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케인즈주의죠. 요게 틀렸죠. 그죠? 자, 나는 케인즈주의고요. 그러니까는 투자 수요가 화폐 수요가 늘어도 케인즈주의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자가 덜 오를 것을. 그래서 완만한 거 맞죠? 완만한 것은 통화주의가 아니라 케인즈주의다. 3번도 역시 통화주의만 케인즈주의로 바꾸면 맞는 진술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나는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해 국민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봐. 자, 케인즈주의는 소득 변화로 인해서 화폐 수요에 영향은 덜 주고 투기적 화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국민 소득 변화에 대한 화폐 수요 변화는 적어서 이자율이 적게 오를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기대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가 케인즈주의다. 4번 다 맞죠. 됐나요? 4번도 이 화폐 수요의 변화가, 즉 이자율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면 틀린 말이 됩니다. 또는 케인즈주의를 뭘로?
통화주의로 바꾸도 틀린 말이 되겠죠. 지금 시험 출제된 것은 4번이 답입니다. 맞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값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많이 감소한 것이라 나는 케인즈주의자. 나는 케인즈주의는 맞는데 총생산 감소가 있기는 있는데 어때? 적게 감소한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이를 적게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총생산이니까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게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나하고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가 둘 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적게 증가한다. 자,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 대해서 총생산 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적게 증가한 것이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그래프라고 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특히 1, 2, 3 단어 하나씩만 바꾸면 그 맞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한 번만 더 볼까요? 통화주의자는 화폐 수요가 올라가면 정부가 돈을 풀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 이자율이 올라갈 거야. 많이 상승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쓰면 안 되고 중앙은행이 뭐 해야 된다? 돈을 많이 찍어내고 이자율을 낮게 묶어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개입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죠. 나는 케인즈주의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쵸?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주의자가 뭘 비판하는 겁니까? 야, 그 돈 많이 풀리면 돈값이 이자율이 올라서 잘 안 될 거야. 결국 기업이 투자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케인즈주의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너가 말하는 그 이자율 상승의 핵심은 투기적 수요야. 그래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 값은 적어 완만할 거야. 그래서 성수 효과가 발생할 거야. 통화는 아니야. 그거 감지하는 구축 효과가 있을 거야.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